맡은 김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내 이웃과 관계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또 너무 가볍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 보시면, 이름만 딱 보고 제 경력을 딱 보시면 다른 분들이 다 분명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남성스럽지 않으세요? 전혀 아닌가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건축 라이센스를 2000년도에 땄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건축사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계속 건축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도 좀 낳았고요. 애도 둘이나 좀 낳았고요. 그리고 애도 좀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이 필요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아랫집, 윗집 또는 애 친구 엄마 등등등 이 공동체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건축 일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우리 선배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니까 이 건축 일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3년도 막 부동산 붐이 일기 직전이었어요. 2002년, 2003년 부동산 붐이 2004년도부터 일기 시작했거든요. 2004년, 2005년, 2006년이 피크였어요. 그때쯤에 제가 건축만 해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계속 건축 일은 했죠. 근데 건축 부분에서도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주택과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설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단독주택도 좀 많이 했고요. 이 주택 쪽 일을 하면서 또 부동산도 또 주택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쪽 일을 좀 하면서 애도 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애를 이유가 없이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특히나. 그래서 또 생협 활동을 좀 했죠. 안 한 게 없습니다. 지역에서 생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 생협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랑 또 모아서 새로운 생협을 또 하나 만들었죠. 새로운 생협을 만들면서 활동가 일을 좀 했어요. 좀 배웠다고 사람들이 또 위원장을 시키네요. 이사장 대행하는 역할을 좀 시키네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공동체 활동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게 박사 공부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 3년 이상은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왕 살 거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냐면 주택협동조합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2013년 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쨌든 협동조합과 관련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접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도 좀 해보고 연구 일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 경력을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건축부터 시작해서 이 협동조합 쪽은 사회학, 경제학 쪽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삶도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큰애는 조금
생협이나 이런 공동체 활동과는 조금 떨어지게 애를 키웠지만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주택 일이고, 그리고 협동조합 활동도 해봤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쓰게 된 게 주택협동조합이었고,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이걸로 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6개의 주제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택 정책 또는 뭐 주택 공급 뭐 좀 폭넓은 얘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거 공동체 운동에 대한 실험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세 번째 얘기들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외국의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업무상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활동하고 일어나고 있는 주거 공동체들을 몇 군데를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책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제가 본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주거 공동체 운동 현황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얘기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쓰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조금 죄송한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주거 공동체 운동과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제가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봤던 그 공동체의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마 저 내용은 이후에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설명들을 더 하실 거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가 봤던 사례들만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2016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삶의 질 순위 지표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대기오염은 1등, 주거 관련 비용 지출도 1등, 그리고 사회 관계망 질은 38위, 삶에 대한 만족도도 31위. 이것만 보면 정말 비참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친구 또는 친척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 보면 이 조사된 나라가 38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37위예요.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주택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1위예요. 1위까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표 자체가 사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심각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살펴보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 사회, 그러니까 경제 정책 자체가 주택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관계되는 산업이 전체 산업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반이라고 하면 집 하나 짓는데 뭐가 그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 드실 건데,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 만들어내죠. 재료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인력 들어가서 건물 짓죠.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면 한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주택 가격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많이 주택을 구입하게 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정부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택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죠.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그리고 지어진 집을 보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분양 하우스 가서 견본주택을 보죠. 모델 하우스 가서요. 그리고 그대로 지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돈을 내고 집을 사죠.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리 낸 그 돈으로 집을 짓죠. 결국은 그 돈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에 입주를 했어요. 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1년까지는 온갖 하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날고 기는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설회사 현장에 있어 봤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하자 제로를 목표로 하지만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린 주택을 그렇게 구입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죠. 지어진 집을 내가 내 맘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도면만 보고 모델 하우스 보고 집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비 많이 심각하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안착을 하면 좀 그래도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고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또 바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요즘 분양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평당 분양 가격. 네? 얼마요? 1,000만 원이 넘은 지는 한참 됐죠. 서울 지역은 3, 4천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평균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평균 주택 모든 주택을 다 해서 평균이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1,800 몇십만 원 정도 돼요. 평당 거래 가격이요. 좀 떨어졌을 때 좀 놔두지 싶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ING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저녁에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오르는 거 기본이고요. 근데 이 또 주택 문제가 서울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르고 작년, 재작년 뭐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지방 쪽은 조금 안정화됐고 뭐 아니면 조금 더 다운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는 예외로 좀 두고요. 다세대와 원룸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미리 얘기 드렸듯이 제 주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땅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고 먼저 물어봐요. 의뢰가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건이 많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겠구나 하고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재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서 이 기획하시는 이런 분들이 땅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이 다세대 주택의 가격과 양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주택 가격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 전세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금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죠? 1.25% 되나요? 1.25% 밑으로 떨어졌나요? 예, 거의 1%대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도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립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월세를 받는 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월세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월세 가격이 떨어지나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조그마한 원룸방에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주택 가격에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탁 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법 제도를 살펴보면 이 경기 부양의 측면으로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 산업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도 매번 바뀌어요. 이번 정부, 그러니까 앞에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거 저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자, 이번 정부는 행복주택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뒤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주거 수준을 또 볼까요?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가 선진국의 3, 4배고요. 아직도 이렇게 방과 거실, 욕실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아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반지하방, 그다음에 고시원, 집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좀 보면 굉장히 주거 불안정이 심해요. 이사도 심하고요. 자, 서울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올해 5월 달에 만들어 놓은 서울의 인포그래픽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세대별 주거 이동 의향이에요. 20대는 볼까요? 자, 10명 중에 7명이 이사할 생각이 있대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10명 중에 4명이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곳에 정착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20, 30대는 10명 중에 7명이 한 지역에 오래 살 수 없는 상황이래요. 왜 이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주택 규모를 늘려간다든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퇴거 요구, 한 지역에 오래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사느냐 물어보니까 4년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면 2년이잖아요. 한 번 재계약하면 4년이에요. 4년 살면 어딘가로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사실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광명에 사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마산이고요. 얼떨결에 제가 원래는 신림동에 살았고 얼떨결에 고향 가서 1년을 살다가 이제 서울을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래 서울 바로 옆이고 그래도 뭐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뭐 아파트가 좀 있고 평지고 그래서 광명에 살게 됐어요. 근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지역을 벗어나질 못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큰 길을 하나 건너가면 금천구예요. 금천구인데 그 금천구를 서울을 들어갔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그 블럭 안에서만 지금 12년째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좀 커지면 그래도 한 지역 안에서 오래 살면서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로 인해서 아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급할 때 뭔가 의존할 수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4년을 저렇게 살고 옮기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활동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활동가를 키우려고 공을 들여보니까 최소 2년은 공을 들여야지 이 사람이 생각이 조금 요만큼 바뀌더라고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도 생각하고 또 환경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2년이 걸려요. 근데 4년 가지고 무슨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특히나 자가인가 차가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지에 따라서 또 이것도 또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차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공급돼서 전체 주택 재고량의 한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가구수로 조금 나눠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게 한 25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좀 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집 아닌 이상에는 민간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임대와 관계되는 법들을 좀 살펴보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무조건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고요. 그거를 뭐 상한제나 이런 거 없이 1억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주인의 마음이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서로 너무 길었다. 자, 이거는 옆에 있는 글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여기도 뭐 자료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이 또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를 이야기해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게 최근 들어서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게 소음 문제잖아요. 저도 경험이 없진 않아요. 윗집에서 뛴다고 저희 집 애들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없고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요. 윗집 아주머니가 뭘 그렇게 이렇게 마늘 같은 걸 많이 찍으세요. 방바닥에다 놓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씩 법적으로도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구조체를 타고 일어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그 녹음실 같은 데 가면 구조물을 띄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를 띄우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해결은 공동체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윗집 아랫집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있지 않는 한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흡연이죠. 자, 지금 누군가 담배를 피시나 봐요. 지금 이제 법이 조금 바뀌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거의 되어 있어요. 공동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근데 개인 집 안에서 피는 거는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딱 피워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 열어놓고 사는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솔솔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문 닫아놓고 피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장실의 환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화장실이 그 환기구를 통해서 제일 꼭대기에 벤틸레이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딱 피우시면 윗집의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흡연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또 일어나죠. 특히나 이제 또 집에서 안 피우시고요. 집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또 어떻게 피우시냐면 아파트 내려가셔서 밖에서 피우세요. 밖에 계단에서 피우시고요. 밖에서 딱 피우시면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그 연기가 그대로 집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적어놓은 게 혼합단지인데 저 혼합단지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가 단지 안에 같이 있을 때 심각하죠. 아이들 못 지나가게 딱 통로도 다 막아버리고요.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택지개발 지구가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단지별로 뭐 1단지는 임대아파트, 2단지는 분양아파트, 3단지 분양, 4단지 임대아파트, 5단지 분양, 뭐 6단지 임대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임대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한 20% 내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 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혼합단지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에 반드시 뭐 10%에서 20% 정도를 임대 아파트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공급된 영구 임대 아파트 그런 데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면 또 다른 측면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주택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데요. 1인 가구예요. 그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인데 지금 우리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을 보면 1인 가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의 연령층별로 보면 당연히 20, 30대가 대부분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20, 30대가 조금 많기는 하고요. 40, 50대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별이나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맞춰서 맞춤형 이런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의 그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쉐어하우스는 알고 계시죠? 개인의 방을 갖고 있으면서 욕실, 주방, 거실은 공유하는 뭐 또는 욕실도 개인이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그 주택의 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우리 공동체 방식으로 직접 뭐 주택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해서 짓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소행주, 성미산의 소행주 주택들 이런 주택들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또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마을 기업 활동 이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마을에서 뭔가 활동들을 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집값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 지역에서 살 수 없으면 결국은 떠나야 되니까 마을의 활동들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요, 또 정책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뭐 삶의 질, 공동체 역량, 마을 자원을 진단하는 지역 공동체 행복 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잘 운영되는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 잘 운영되는 그 아파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중에 하나가 공동체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동체와 관련된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들도 평가 지표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제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그 국토부 선정 3위에 당선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돈을 좀 받았어요. 그걸로 뭘 했느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택배 보관함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의 그 일을 조금 줄여줬죠. 택배 보관함에다가 다 택배를 보관하게 하고, 이 택배 보관함이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동네 엄마한테 뭘 전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을 때 거기다 넣어놓고 번호 보내고 와서 찾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공동체와 관계되는 어떤 지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평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다가도 얼마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몇 명이 왔는지 뭐 이런 것도 평가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 안에서 얼마나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끈해졌는지 이런 것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의 자료, 제가 그저께 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별로, 그러니까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 뭐 조금 외곽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말 오래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얘기를 끝냈어요. 들어가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이제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뭔지를 조금, 이제 여기는 이제 학문적인 얘기라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공동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지역적인 조건, 장소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또 얘기하면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자,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 또는 뭐 그룹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죠.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면 동네에서 이제 애를 유치원을 보냅니다. 내가 보내는 유치원에 엄마들과 요즘은 또 다른 양상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뭐 밴드도 만들고, 예, 카카오톡에 그룹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 온갖 정보들을 주고받죠. 자, 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뭔가 기반이 되는 장소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반드시 이루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 요소 중에 특히나 공동의 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성미산의 예를 좀 들어보면, 성미산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보셔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 거지만, 이 성미산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내고 뭐 이렇게 모였어요. 그냥 좋았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뭔가 시설물이 들어온대요. 야, 시설물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저걸 그냥 냅둘 것인가. 동네 주민들이 모였어요. 그냥 두지 말자. 저거 반대 운동을 하자. 라는 게 기폭제가 돼서 이분들이 뭉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하고 그것도 이제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하지라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를 업시켜서 나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학습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014년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공동체가 왜 해체되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유로 꼽았고요. 그리고 개인주의, 지나친 경쟁, 혈연지연 학연, 대면관계 부족, 세대 간 갈등 이렇게 꼽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생협 활동 해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시켜요? 아무도 안 시켜요. 제가 뭐 시킬 것 같죠? 안 시켜요. 생협 모르잖아요, 처음 가면. 생협이 생활협동조합의 약자잖아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약자잖아요. 모르니까 처음에 뭐 합니까? 생협이 뭔지 교육시키죠. 저도 좀 뒤쪽에 주택협동조합 얘기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의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받잖아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캠페인도 실시하라고 하고요. 의사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거 공동체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적어놓은 거는 이제 4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와 관계돼서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한다고 했죠. 첫 번째부터 일단 보시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에서 젊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이 청년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게 했어요. 그곳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가서 이 주택에 들어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 받은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는 현관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청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택에는 물론 여자와 남자 섞여 있어요. 뭐 어떤
뭐 한 층 안에서도 이 집은 여자고 이 집은 남자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특히나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닥치잖아요. 묻지마 뭐 이런 범죄도 많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놓고 청소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집이 나한테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거 공동체 형식으로 공급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직접 내가 집을 지어서 들어간 공동체 방식으로 집을 지어서 들어간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가정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2년 또는 뭐 4년 단위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내 집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주택 설계를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을 살 때 분양 아파트는 다 지어진 거 내가 딱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아랫집, 윗집, 옆집 다 똑같아요. 그죠? 평형 뭐 ABC 타입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데 지금 공급되는 이런 공동체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그 구성원에 맞춰서 집을 공급하기 때문에 설계를 1대1로 설계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측면으로 상호부조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혼자 살다 보니까 지금은 1인 가구용으로 많이 이렇게 조그만 소포장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하나 딱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일단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가 썩어서 버리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뭐랬냐면 자기가 퇴근해서 왔는데 옆집 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자고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식을 많이 만들면 그 언니한테 나눠 먹자고 들고 간대요. 그리고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여자친구니까 뭐 당연히 없겠죠. 망치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없겠죠. 그것도 공유합니다. 공용 커뮤니티 공간에다 두고 같이 사용해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거비가 많이 감소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집을 지은 경우에도 한 분양 평형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30평 내외의 경우에 3억에서 뭐 3억 5천 정도면 나한테 맞춰진 내 집을 살 수 있는 사실 3억 5천이면 서울시 안에서는 전세도 얻기 힘든 뭐 요 정도 상황인데 내 집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단 참여를 경험해요. 근데 아랫집 윗집 같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뭔가 주택 관리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클 때 주입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경험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 게 몇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공급한 게 만리동의 예술인 협동조합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만리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입주자들이 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입주자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논의를 했어요. 밤새도록. 누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누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합의하는 거를 거의 12시간 가까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셨어요. 이 합의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12시간 걸렸죠. 그다음에는 이제 시간 점점 짧아집니다. 원래 합의라는 게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상대도 하나를 포기해야지 그래야지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갖고 상대편도 가지려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가지면 절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를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모르니까 협동조합 교육을 받았죠. 그다음에 뭐 주택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택관리에 관계되는 교육을 또 받았죠. 협동조합 설립해야 되니까 설립에 관계되는 교육을 또 받고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돼 가거든요. 뭐 티격태격 하면서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살펴볼 건데요. 이 사실 공동체라고 주거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을 단위로 뭐 향약 두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서양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양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 서양의 역사라는 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로버트 오웬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실험했던 주거 공동체가 뉴 라나크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사업가였어요. 자, 우리 산업혁명 그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 뭐죠 올리버 뭐 요런 이렇게 트위스터인가 뭐 하여튼 그 영화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안 가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애들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조그만한 집에 8가구 8명이 살아요. 정말 제가 네덜란드 가서 그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요만한 방에 8명이 사는데 거기 안에 부엌과 화장실이 다 들어있어요. 야, 화장실은 우리나라 요강 같은 거 하나 두고요. 그리고 거기에 8명이 살아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심각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어떻게 살았냐면 주급으로 돈을 줘요. 네, 주급으로 돈을 받으면 지역에 이제 동네에 있는 펍에 가서 거의 술 마시고 그리고 주급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또 식료품 가게에 외상 달아놓은 걸로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급 받을 때까지 또 외상을 긁어서 써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 뉴 라나커라는 마을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같이 살고 일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그 이익도 같이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을 시켰고요. 공장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실험을 했는데 잘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번 해보자고 또 미국을 건너갔어요. 미국 건너가가지고는 이제 뉴 하모니라는 이런 공동촌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만 한 게 아니라 생시몬, 푸르동, 프리에도 비슷한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그 실패한 것들을 경험 삼아서 나중에는 이제 사회주택, 뭐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주택이나 주택협동조합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실체화돼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아마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1시 반 정도, 조시계로 11시 반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받고 그러고 끝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마 다음 그림은 없을 거예요. 이 그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추가시켰거든요. 아마 이 그림은 있을 건데 여기는 어디냐면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 외곽에 있는 공동체 주택이에요. 이 공동체 주택이 운영된 건 한 40년 됐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저기 보시면 1969년 공동육아 및 공동주방 등의 커뮤니티 하우징을 만든다는 모집 기사를 냈습니다. 누가? 간호사가. 딱 보니까 이 1969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이제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소하기 위해서 이 어떤 간호사 한 명이 그러면 우리 같이 살아보자.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 중에 건축가가 한 명이 계셨어요.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했어요. 보시면 참여 설계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75년부터 79년까지 5, 6, 7, 8, 9 5년 동안 주택 설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4가지 그룹이 있었는데요. 또 색깔별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녹색은 아나키스트, 붉은색은 커뮤니스트, 노란색은 명상가, 파란색은 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 색깔의 깃발을 들고 이제 그 깃발별로 모여서 우리는 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렇게 주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80년부터 81년까지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이 살고 있고요. 운영된 게 한 40년 정도 운영이 됐고요. 이 주택은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듀보라는 사회주택 협회가 소유를 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공급량이 0.5%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없고요. 사회주택 협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비영리 주택 공급 업체예요. 이런 공급업체가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듀보는 그 공급업체 중에 하나고 듀보가 주로 공급하는 주택들이 그러니까 청년 또는 뭐 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듀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재고량도 몇만 채 이상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협회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하는 면적을 보면 여기 임대 면적 17제곱평방미터 돼 있는데 17제곱평방미터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5평 정도 되고요. 저 정도는 내가 살고 있는 방 하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평방미터는 이제 가족 경우에 이제 부부방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전용 면적이 4,700 정도, 그다음에 공유 면적이 1,300.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은 1인당 한 120유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방의 에너지 사용량 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있잖아요. 주방, 거실, 화장실, 요런 것들의 사용량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인당으로 나눴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계량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내는데, 여기가 이제 4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면서 아이를 키우는 뭐 그런 가정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물론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한테 인터뷰해주고 설명해줬었던 그 건축가가 40년을 여기서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설계한 집에 자기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를 여기서 키웠어요. 성장을 시켰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나니까 뭐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초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주로 채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들락날락하니까 델프트 인근에서 사는 뭐 환경운동과,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되는 이런 종사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아이들끼리 성장하고 나서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도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한 이후에도 지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끈끈한 그런 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이제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총회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뭐 3분의 1 정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도에서 딱 카피 떠서 딱 놔둔 건데, 여기 이 주택이 델프트에 있는 CW 델프트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여기 거실, 여긴 주방, 얘는 거실이고요. 당구 이거 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델프트 공대 아이들이 와가지고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럭으로 모형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4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어떤 간호사 한 분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서 살자고 했는데, 그 간호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요. 긴 설계 기간 동안 그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 건축가분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거의 뭐 대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ING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지금 건물 외관 모습이고요. 밖에는 뭐 이렇게 텃밭 같은 게 있어서, 예, 고기를 뭐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1층은 주로 다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요. 한쪽 면에는 뭐 대부분 이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창고들로 구성이 돼 있고, 주택은 이제 2층부터 3층 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층, 3층에 작은 주방들이 있어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음식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 정도 음식은 중간에 있는 2층이나 3층 주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 여기 살고 계시는 입주자분이 뭐 음식을 해 먹고 이런 모습들도 봤고요. 뭐 크게,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에 산다고 해서 크게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도 델프트 외곽에 있는 물거미 공동체라는 건데요. 물거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태 공동체예요. 생태를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고, 시유지에다가 이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시유지였는데, 시유지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환경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우리가 주택으로, 그러니까
생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택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땅을 토지 임대부, 그러니까 시의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빌려서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공존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요쪽, 그러니까 보이는 이 주택이 도로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주택은 분양주택이고요. 뒤로 가면 임대 아파트가 한 동이 더 있어요. 근데 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 뭐 각각 이렇게 한 동을 이루어서 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인터뷰 하셨던 분이 그분의 자녀가 거기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는데 분양 아파트에 이제 엄마 아빠는 살고 계시고 아이는 옆에 임대 아파트에 그 혼자 원룸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생태 공동체다 보니까 그 주택 한가운데 연못이 하나 있어요. 이 연못이 그 모든 정화작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연못 밑에 이제 정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그 연못, 그러니까 그 물들이 정수 시스템 밑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세탁실로 들어가고 또는 화장실로 가서 변기 내리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물을 사용하면 이제 세탁을 하면 세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물을 다 세탁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수도도 세탁실 속에, 그러니까 수도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용 요금이 또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98년도부터 운영 중이니까 20년이 좀 넘었죠. 한 25, 6년 정도? 그 정도 운영하면서 뭐 다양한 방식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뒤에 이제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저기 가운데 있는 정원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건물을 지었고요. 그리고 옆집과 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냥 옆에 있는 아파트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이 사진은 이제 그 여기 사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 사셨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기다가 저렇게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있었고요. 뭐 다양한 활동들 하는 사진들이 조금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보자면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하고 주택에 살고 있는 관리자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주택 관리,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내 집이 아니니까 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운동, 이제 주거 공동체 운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주거권 확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부터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던 철거민들을 외부로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치관리운동, 생활문화운동, 공동체운동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는데, 이게 뭐 한 어느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네 가지 방식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권 확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서 나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체 운동 쪽으로 오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의 어떤 자아 실현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일단 볼게요. 주거권 확보 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허가 불량촌 철거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됐고요. 이 운동의 최초 사례라고 하면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재정구 선생님과 시흥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책으로만 봤습니다.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고요. 책과 논문과 자료로만 봤는데 제가 좀 뒤져봤죠.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76년도 양평동에서 시흥시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뭐 170세 때가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 자료를 가장 많이 봤는데요. 이제 2차로 이주하기 시작한 게 서울 8개 지역에서부터 79년도에 이렇게 옮겨서 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85년 이후에는 목동 철거민들 위주로 해서 와서 목화마을을 형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보금자리 공동체 저 사진이 어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이제 청계천의 그 예전 모습 사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정고 선생님을 기리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그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편안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윤택해지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다. 한 집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산다는 것은 아픔과 불편함, 속상함과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 인간이 되기 위한 용광로이다. 열어놓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편리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은 생활이다. 때문에 각자의 욕망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 함께 살았으며 또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했다. 그러므로 함께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담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2차로 옮긴 게 보금자리 공동체 한독주택인데요. 한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랑 조금 다르게 주택법이 그러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1977년도에. 그러면서 직접 집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근처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가서 집을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입주한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건설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거권 확보 운동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송악마을인데요. 송악마을은 성동구 금호동, 행당동, 하왕동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도 이분들이 이제 철거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못 하시니까 교육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우리 그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이 들어가셔서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단기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지역이 아무래도 보면 이렇게 봉제하는 이런 예전부터 그런 지역이었어 갖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그런 봉제 공장도 운영을 하셨고 이 당시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도 이 지역은
성동 주민 신협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자치관리 운동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1990년도 아파트 공동체 운동, 임대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이제 노원구 의회에서 아파트 하자 문제 관련해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뭐 여러 번의 이제 그 공동체 운동 워크샵도 하고요. 근데 단점이 아무래도 활동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게 적었고, 그리고 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성이 부족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한계들이 조금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활문화운동이고요. 뭐 지금도 담장 허물기 운동이나 마을 도서관 만들기, 친환경 주차장 만들기는 지금도 ING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한 가구당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얘기 많이 되는 게 장수마을일 거고요. 여러분들 스케줄 보니까 장수마을이 있더라고요. 탐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이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도 현재 ING 중입니다. 제가 논문을 쓴 해가 2012년도가 3차 년도였으니까 이 이후에 뭐 동네 목수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 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건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건축을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제 대안 모임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한계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자발성이 조금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 세월이 몇 년이 흘러가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적극성을 띠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운동인데 직접 주민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뭐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하고 뭐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과 관계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공동 육아를 하거나 뭐 생협을 만들거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미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아마 좀 이러지 않을까. 성미산도 이제 세월이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그 활동가 분들은 이제 조금 구세대로 넘어가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신세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신구세대 갈등들도 뭐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성미산에 소행주 주택이 뜨게 되면서 인근 지역의 땅값과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요. 대안학교로 보내려고 하면 몇 년을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동네에 있는 그 카페를 그 주인이 다른 데다가 세를 준다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와 뭐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반드시 성미산은 한번 탐방 코스로 둘러보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협동조합인데요. 뭐 정의랑 이제 대략적인 것만 보고 사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ICA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법적 조직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단체하고 구별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주택조합, 뭐 우리나라 지금 공급되는 뭐 지역주택조합과 아무래도 구별되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7가지 원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원칙은요.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 수 있고요. 개인의 뭐 성, 인종 뭐 그런 거와 구분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라면 주택 관리, 그러니까 주택을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관리와 관계되는 것에 반드시 경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RCA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협동조합 그 홈페이지는 아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약속인데, 이거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과 독립, 국가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번째가 교육훈련 정보 제공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요.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동,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의 이점은, 자, 낮은 주택 구입 비용, 낮은 주거 관리 비용, 세금 절세.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주택협동조합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5년 이내의 법인은 중과가 됩니다. 3배까지. 그래서 아직 얘는 잘 모르겠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절세 뭐 이런 혜택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절대로 협동조합에다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는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보면 조합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의 양이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주권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계속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얘기도 안 할 수 없고요.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고양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의 종류를 보면 너무 많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청년들이 모이면 청년협동조합, 노인들이 모이면 노인협동조합, 뭐 단기간 임차하면 단기 임차협동조합, 주택 공급에만 핵심이 있으면 주택 건축협동조합, 또는 공급된 주택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를 주택관리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 주택관리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들만 모아서 또 단독주택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앞에 나왔던 뭐 오해내 이것들과 연계돼서 결국은 이제 1844년에 우리 생협 교육하면 1844년 11월 21일인가요? 로치데일의 공정 선구자 협동조합이 그 창립한 날짜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1861년도에 최초로 로치데일 선구자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용의 주택을 25채를 공급했습니다. 그게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볼게요. 아마 이 페이지는 있는데 여기에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은 SH공사가 2012년도에 그 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24가구를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2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협동조합 교육을 시키고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그러니까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뭐
전세 가격이 1억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아마 조금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1억 50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요. 조합원 선정 과정에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나 또는 입주 이후에 이제 공동체 생활 자체에 기여하지 않는 입주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을 교육을 하고 면접을 봐서 그렇게 입주자를 뽑았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입주 예정자로 있으셨던 분들이 반 정도가 나가면서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결국은 공동육아를 위한 유치원 설립은 못했어요. 못했지만 그 공간을 뭐 아이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1호집 부산에 있고요. 제가 갈로 쳐가지고 디자인더 대연이라고 써놨는데 디자인더 대연은 주택협동조합의 이름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더 대연이라는 협동조합 설립만 해놓고 그러니까 사업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했고요. 여기는 대안학교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대안학교 보내면서 그러니까 보내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셨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어른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사는 것도 같이 한번 살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주택을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셨고 그리고 옆에가 부산 시민회관인가 문화회관인가 있었는데 그 옆에 땅을 이제 땅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 몇 분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13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저 입주를 시작할 때 주택이 다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 주택이 다 지어지고 언론에 몇 번 이렇게 공개되고 뭐 재밌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공급이 그 이후에 이제 금방 공급이 됐고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일단 보시면 33억에서 제가 갔을 때 이제 정확하게 정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3억에서 34억 정도 들었다. 토지비가 9억이고 건축비가 23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대당 1억 4천만 원 정도. 사실 부산도 땅값이나 주택값이 그렇게 싼 지역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뭐 평균 정도, 평균 이하 조금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주택에 살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야, 내 집에 현관문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있지만 아이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어느 정도 분리돼서 충분하게 자기 개인 생활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갔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이 반신욕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옥 외에다가 그 욕조를 하나 설치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갈 때.
인부 아저씨가 오셔갖고 옥외에다가 이렇게 밖을 이렇게 부산 시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데다가 예, 욕조를 하나 설치해 놓으시고 집 안에다가도 욕조를 또 설치를 해 놓으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설계를 했고요. 어떤 집은 이제 평면 그러니까 플랫 한 층짜리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복층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의 컨셉 자체가 환경이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모든 그 발코니에 샤시를 지우지 않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누워서 천창을 설치를 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요. 아마 여기도 아마 우리 친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물어서 정말 그 인터뷰 안 해준다는 걸 저의 지도 교수님의 백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이 친구들도 참 재밌게 살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예, 현장 가서 보실 거예요. 예, 현장 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가셔서 직접 보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부산인데요. 대연후암 주택협동조합인데 주택이 공급된 건 아니에요. 여기는 저층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산자락 밑에 옹기종기 무허가 주택을 지어서 한 20-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무허가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지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공동체 운동과 더불어서 주택도 같이 해보자 하는 사례고요. 아직도 아마 ING 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1990년도에 13세대가 철거를 당해요. 이 땅이 외대 땅이었거든요. 근데 외대가 이 땅을 팔아요. 다른 데다가 팔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일부는 외대 땅, 일부는 국가 땅. 근데 국가 땅은 팔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올라가는 그 도로도 직접 내고요. 전기도 직접 내셨고요. 그리고 수도도 뭐 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 커뮤니티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주거복지 부산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들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뭐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주거권 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유명한 동네라 뭐 저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아직도 ING로 진행 중인 곳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제 10월 이때쯤 되면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축제 같은 걸 하거든요. 축제 한다고 놀러 오라고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례를 좀 봤고요. 제가 사례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이제 주택협동조합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4개 공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에 의한 공급되는 게 한 3개에다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해서 공동체 주택이 공급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택을 이제 건설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 카알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한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14년도에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러 다니면서 제가 들은 이 생각이 뭐였냐면, 이 공동체, 주거 공동체를 이루면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종교 공동체가 많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카알리는 기독교, 1호집은 뭐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우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정토회. 그다음에 소행주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안 적어놨지만 기독교 또는 뭐 종교,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주거 공동체는 사실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을 또 좀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우징급 주택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보면 초기에는 뭔가 모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었어야 됐어요. 사실 하우징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한 10채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뭐 첫 번째 공급된 경우에는 이제 은퇴 이후 삶을 생각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모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기는 해야 되겠구나.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아이의 교육과 육아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청년들이라면 저렴한 주택, 뭐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혼자 살고 계신 그런 주택이라면 또 좀 다른, 예, 그러니까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주택, 그렇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이라고 예상되고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 되고, 주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됐으면, 그리고 이 주택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잘 일어나고 조직화되고, 그리고 공동체, 뭐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좀 이루어지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